보면 1번. 1번은 지금 항원을 먹고 있죠? 항원을 먹는 세포 1번 누구?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 자,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게 될 거야. 어떤 항원을 먹었든지 항원 제시를 하게 될 건데 얘가 항원 제시에서 그 정보를 받아가는 애가 2번이야. 그럼 2번이 누가 되겠어요? 보조 T 림프가 되겠지. 보조 T 림프가 두 가지 세포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지금 보조 T 림프가 4번 세포로 가서 4번 세포랑 접촉을 하게 되면 4번 세포가 활성화되거든. 이 4번 세포는 5번과 6번으로 분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4번이 누가 되겠어? B 림프구가 되겠죠? B 림프구가 5번과 6번으로 나눠지게 되면 5번은 항체를 만들어낼 거라 얘는 형질 세포가 될 거고 6번은 1차 면역 반응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재침입했을 때 다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기억세포가 되겠지? 3번은 감염된 세포로 가서 그 감염된 세포를 파괴했잖아요. 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일반적으로 병든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B 림프구의 면역은 문제 왔어. B 림프구의 면역은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가 어디에서 기능한다 그랬어요? 체액으로 다니면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 면역이다?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번호 다 붙이시면 돼요. 자, 밑에 보게 되면 항체 A가 처음에 생긴 거 체액성 면역이야. 항체 A가 두 번째 생긴 거 이것도 체액성 면역이야. 똑같은 체액성 면역이지만 1차 침입했을 때와 2차 침입했을 때는 달라진다고 했죠? 자, 1차 침입했을 때 항체 A가 생성되고 있지? 거기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항체 A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지? 자, 거기다 화살표하고 1차 면역. 근데 항체 A가, 항원 A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또 항체 A가 생성되고 있지? 이번에는 양이 많죠? 자, 이때는 뭐라고 한다? 2차 면역.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을 뭐라고 구분해야 된다? 1차 방어와 2차 방어랑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번에 못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지? 저기 어디 가서 막 땀냄새가 나는데? 아, 지금 누구 하러 왔나?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해서 면역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긴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기억세포가 생긴 거야. 기억세포가 생기면 면역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기억세포가 생기는 방법은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균하고 1차 면역을 해서 기억세포를 만드는 건데, 진짜 병에 걸리고 나서 기억세포를 만들려면 이 병이 굉장히 강력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 기억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교재가 좀 교재.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한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백신을 만들어내요. 인공 면역이라고 해서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백신의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항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백신은 항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항원이 들어가는 거냐면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또는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적으세요.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어디다 적은 거야? 백신에다 적은 거야.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또는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얘기해요.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백신을 보게 되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항원이 들어가는 거야. 항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생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생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균이 직접 들어가는 거야.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균이 아니라
약화된 균이에요. 약화된 균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도 약간 어렵고 독성을 일으키기도 어려워. 근데 살아는 있어. 그래서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살짝 앓고 가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심하게 앓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프다 말아. 어쨌든 뭐가 생기는 거야? 기억세포가 생겨. 근데 이거는 내 몸에서도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면역 기능이 좀 오래 가요. 면역이 강화되고 여기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수명이 길어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반해서 사백신이라는 게 들어가면 사백신은 백신 전체를 다 죽인 거야. 죽어서 얘는 뭐 분열을 할 수도 없고 증식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도 없지만 얘 몸 안에는 세모나 네모라는 특정한 단백질은 있을 거 아니야. 항원 결정부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기억세포가 생기기는 해. 하지만 얘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몸에서 병을 일으키거나 뭔가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아. 그 대신에 면역 기능이 길게 가지 않고 약하고 짧게 가요. 그래서 사백신은 세포 전체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항원 전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항원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물질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담비 백신이라고 하는데 아담비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 넣어주든지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다당류를 같이 해서 넣어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백신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핵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핵산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넣어주기도 해. 그리고 이 핵산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 맞았잖아. 그렇게 RNA 백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RNA 중에서 아주 좀 심각하거나 들어가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잘라내고 얘가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DNA, RNA 부분만 잘라서 넣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발현이 돼서 RNA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그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면역을 해서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핵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자, 핵산을 넣어주거나 단백질이나 다당류를 넣어줄 때 단백질을 그냥 넣어주게 되면 그냥 분해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아다니 백신을 넣을 때 어떻게 넣는 경우가 있냐면 어딘가 운반체에다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운반체에 넣어서 보낸다면 대개가 운반체로 누가 사용되냐면 바이러스 껍질이 사용이 돼요. 자, 동물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껍데기는 바깥에 남아있고 안으로 핵산만 집어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껍데기는 바이러스 껍질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다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가 세포 표면에 결합만 하고 이 물질을 안으로 집어넣고 껍질은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DNA나 아니면 단백질이나 얘네들 운반체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만약에 배우게 되면 생백신은 어느 병에 많이 쓰고 사백신은 어느 병에 쓰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백신은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얘네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들어와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체내로 유입되어 자체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화살표 옆에다 적으세요. 기억세포 생성. 기억세포 생성. 효과는 늦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얘가 들어갔지. 그럼 배식세포가 먹어야 돼. 보조티림프한테 알려줘야 돼. 보조티림프가 비림프를 활성화시켜서 분화돼서 형제세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항체를 만들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서 형제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유행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유행할 것 같을 때 백신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리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고 해? 사전 처리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사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백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야? 예방주사라고 불렀던 거지.
예방주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맞아주게 되면 얘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내. 그러면 진짜 균이 들어갔을 때 바로 몇 차 면역으로 가는 거야? 2차 면역으로 가기 때문에 병을 크게 앓지 않고 낫거나 아예 병을 앓는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나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백신을 기억세포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신은 기억세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넣어주는 거야?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주사 맞을 때 못 맞는 사람이 있어. 자, 예방주사 맞으러 갔는데 못 맞고 돌아가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건강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지? 뭐 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은 어떻게 알지? 감기 걸려서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진찰해봐서 맞으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딱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백신 맞으러 가면 뭐예요? 검사예요. 무슨 검사예요? 진찰하는 거. 체온제잖아. 체온. 열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나는 사람은 뭔가 열나는 사람은 지금 몸 안에 뭔가 염증 반응이나 감염이 됐다는 얘기야. 감기 걸렸어도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열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면역 반응이 진행 중이라서 뭐가 됐든 들어갔을 때 그걸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온 높은 사람들은 예방주사 나중에 맞아야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백신이 들어갔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 같은 경우는 사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신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좀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감염력 없는 X를 만드는 거지. 감염력 없는 X가 완전히 죽었으면 사백신이고 살아있으면 생백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X를 감염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사를 한다. 자, 두 번째는 그 X라고 하는 항원에 핵산을 넣어줄 건데 핵산이 그냥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단백질 아니 바이러스 껍질에다가 넣어서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고 체내로 침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 껍질 안에 X의 핵산을 넣어서 주사하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껍질은 바깥에다 두고 핵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껍질이 안으로 들어가서 껍질은 분해되고 나서 핵산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 세 번째, X의 항원 단백질을 모방한 단백질이나 항원 단백질의 일부. 항원을 전부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 항원 결정부가 될 수 있는 애만 넣어서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성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백신으로 만들 수 있다? 못 만들어요. 사백신으로도 만들기 어려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가능한 거는 핵산을 넣어주는 핵산 백신밖에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부 아주 위험한 몇 가지 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맞고는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안 만들어져.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공 면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독이나 병이 있어. 그럼 이건 이제 항원이야. 얘를 다른 생물한테 주사를 하면 그 생물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겠어? 항체가 만들어졌겠지. 걔가 만든 기억세포 가져가면 안 돼요? 기억세포 안 돼요. 왜? 걔가 만든 기억세포는 걔의 백혈구라서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개체를 말하는 거야. 그 다른 개체가 만든 기억세포라서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거 자체가 항원이야. 왜냐면 조직이 맞질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오는 거야. 항체는 단백질이라 다른 개체가 만들었어도 내가 만든 거랑 항체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개체가 만든 항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균이 들어가거나 그 독이 들어갔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사한테 물렸어. 독사한테 물려서 뱀독이 들어간 거야. 그럼 뱀의 독도 우리 몸에서는 항원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항체가 들어가서 무독화 반응을 일으켜야 되거든. 이때 그 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해독제라고 하는데 그 해독제가 뭔가요? 면역 혈청인 거야. 항체를 넣어서 대신 싸워주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면역 혈청은 항체를 포함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야. 백신은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야. 그런데 면역 혈청은 항체를 포함하는 물질이에요. 자, 여기서 혈청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혈청과 혈장의 차이 설명했었죠? 혈장과 같이 들어가는 거 누구야? 혈구. 혈청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뭐야? 혈병. 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자, 여러분의 피를 시험관에다 받았어요. 그럼 딱 받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지? 여기에다가 혈액 음보를 방지하는 물질을 처리합니다. 혈액 음보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야. 여러분 상처 생겼을 때 딱지 생기는 거 있지? 이게 혈액 음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액 음보 방지 물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헌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가 굳어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굳은 피는 비가역적이라서 다시 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혈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다 뭘 해야 돼? 혈액 음보 방지 물질을 처리해줘야 돼. 그래서 처리를 해준 상태에서 빨간색 피를 살짝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으로 붉은색인 애들이 가라앉아. 붉은색인 애들 누구겠어? 적혈구. 가장 밀도가 큰 거죠. 위쪽으로 얇은 층이 생기는데 이거는 백혈구예요. 투명한 얇은 층이 생겨. 백혈구 있는 곳에 혈소판이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위쪽에 누런색 액체가 떠. 이게 뭐야? 혈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혈장 성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상처 생기면 적혈구, 백혈구랑 막 이렇게 덩이 져가지고 딱지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혈장 속에 들어있어. 피브리누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는 비활성화돼 있어야지. 여러분 혈관을 지금 열심히 피가 흐르는데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비활성화돼 있어야 돼. 그런데 상처가 생기거나 바깥에 노출이 되면 얘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만약에 여러분의 피를 시험관에다 담아놓고 그냥 놔뒀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검붉은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위쪽으로 누런 애가 뜨는데 이거는 혈구와 피브리누겐이 활성화되어 있는 피브린이 만들어진 혈병이야. 혈병은 다시 말하면 혈구와 피브린이라는 섬유상 단백질이 엉켜있는 상태야. 그래서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이런 말한 딱지 성분이 되는 거고 이게 빠져나간 나머지 액체를 혈청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항체에 대해서 배웠잖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항체는 세포가 아니다. 항체는 뭐다? 단백질이다. 그러면 항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인 거야? 여기와 여기에 항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 항체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면역혈청에는 누가 들어있다? 항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면역혈청에 기억세포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항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혈청, 면역혈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는 막 흔들어주면 원래 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얘는 아무리 흔들어도 원래 피로 돌아가지 못해요.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혈액 음보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음보 반응. 그래서 면역혈청을 체내로 유입을 해주면 지가 가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단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오래 있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고 말아. 그러니까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서 좋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어떤 개체합으로 A라는 항원이 들어갔어. A라는 항원이 들어가서 이 개체가 싸우려고 했는데 항체가 들어가서 대신 싸워줬어. 그러면 그래 너는 싸워 나는 나대로 1차 면역을 할게? 아니야. 얘가 대신 싸워주면 1차 면역은 중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병이 다 났어. 항체가 들어가서 대신 싸워줬지. 병이 다 났어. 그 다음에 다시 A가 들어갔지. 그때 이 개체의 몸에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자, 병원체는 몇 번째 들어간 거야? 두 번째 들어간 거야. 하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누가 대신 싸워줬어? 항체가 대신 싸워줬지. 그러니까 들어온 건 두 번째지만 이 개체의 몸에서는 몇 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다? 1차 면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거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인공 면역의 방법은 백신과 면역혈청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면역 관련 질환은 면역계가 건강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거의 병에 걸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병에 걸리는 경우 첫 번째가 병에 걸리는 경우보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는 다시 말하면 과민 반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별로 해롭지가 않아. 그래서 반응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런데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내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과정. 이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세포가 여러분이 배운 세포 중에 누가 관여하냐면 비만세포가 관여해요. 자, 여러분 비만세포는 뭐 배울 때 나왔던 애죠? 비만세포 어느 과정에 나왔던 애야? 특이적, 비특이적? 비특이적. 비특이적 중에 외부방어, 내부방어? 내부방어. 그럼 내부방어 딱 두 가지였는데 무슨 반응에서 나왔던 거지 얘는? 비만. 자, 내부방어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식균 작용. 하나는 염증 반응. 자, 이 어디 나왔던 애야? 염증 반응에 나왔던 애죠. 자, 염증 반응에 나왔던 애야. 비만 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뭐였죠? 그렇지, 히스타민이었죠. 그러면 히스타민의 목적은 딱 뭐다? 지금 상처 생긴 곳으로 대식세포를 데리고 오기. 그래서 히스타민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지?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두 번째가 뭐였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였단 말이야. 그런데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상처 생긴 거기, 찔린 거기, 뭔가에 베인 거기에서만 일어나서 거기만 빨개지고 거기가 부어오르고 거기에서 고름이 생겼던 거였어. 맞죠? 근데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자, 알레르기의 원인이 뭐가 되냐면 가장 일반적인 건 그거예요. 꽃가루 아니면 먼지. 꽃가루 먼지가 같은 효과를 일으켜요. 우리가 숨 쉴 때 꽃가루가 들어가고 숨 쉴 때 먼지가 들어가면 여기 코 쪽, 그 다음에 입 쪽, 목 쪽에서 살살 간지럽고 콧물 나고 부어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꽃가루나 먼지야. 근데 이거는 반응이 되게 간단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자, 꽃가루가 막 날아다니다가 내가 숨을 쉴 때 내 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이거 무시해요.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비림푸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꽃가루를 감지해서 이걸 비림푸구가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 이거에 관여하는 항체가 있어요. 그럼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가 어디에 가서 결합을 하냐면 비만세포 표면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세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 표면에 가서 이렇게 항체가 결합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문제 이렇게 그림 나왔을 때 여기 지금 항체 붙었으니까 얘 비림푸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졸지 마. 자, 졸리면 일어나 있어요. 배군도 졸지 마세요. 여기 현대씨만 앉아봐. 자, 여기 지금 붙어있지?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그 다음날 꽃가루가 또 들어옵니다. 꽃가루는 어차피 매일 날아다닐 거라 들어와서 얘가 가서 어디에 가서 여기는 변이부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꽃가루가 꽃가루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만들어진 항체라 꽃가루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용체에 꽃가루가 결합을 했잖아? 그러면 이 수용체 때문에 비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서 얘가 뭐를 분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먼지나 꽃가루가 들어간 거는 걔네가 지나가는 여기 호흡기 쪽, 여기 이제 좀 영향을 주고 간단하게 작게 영향을 주는데 자, 원인 중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꽃가루 먼지 말고 음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생제도 될 수 있어요. 자, 음식이나 항생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항생제는 내 혈관으로 들어갈 거라 혈관 전체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거야.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흡수가 돼서 내 온몸 전체로 퍼지면 이게 상처 생긴 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온몸에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버리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자,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온몸이 부을 거야. 그래서 몸이 막 부어오르는데 눈도 붓고 코도 붓고 다 부어요. 자, 코도 부어서 숨쉬기 힘들어. 뭐로 숨 쉬어야 되겠어? 입으로 숨 쉬어야지. 입으로 숨 쉬는 거 같지 괜찮아. 기도가 부어올라. 그러면 질식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음식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인구가 제일 많아. 무슨 음식일까? 계란? 계란? 쌀? 계란보다 더 심한 애 있어요. 해산물? 아니 뭘까요? 이거 먹다가 목에 걸려 죽는 사람 있어 가끔. 대두? 땅콩. 야. 땅콩? 땅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레르기 인구가 많대요. 그래서 땅콩을 알로된 땅콩을 직접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땅콩 에키스가 살짝만 들어가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샐러드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땅콩 빼주세요. 땅콩을 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뿌려지는 소스나 어디에 조금만 있어도 심한 사람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해외 토픽으로 나타나면 아주 심한 경우가 뭐였냐면 땅콩 크림이 발라져 있는 크래커를 먹은 여친과 뽀뽀하다 죽은 남자. 몇 단계야 이게 도대체?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여친이 뭐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거는 진짜 수량만 남아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질식이야. 땅콩 먹다 목에 걸려 죽었대. 그게 아니라 땅콩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알레르기였던 거야. 그래서 기도가 부어서 죽은 거지. 땅콩 먹다 목에 걸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지. 항생제 가장 심한 거 누굴까요? 페니실린. 그래서 이거를 페니실린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 받을 때 혹시 무슨 항생제 알레르기 있어요? 무슨 약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어요? 물어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심한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 1년에 한두 명 있잖아. 생매하러 갔다가 말벌 쏘여서 죽고 이런 사람들. 말벌 자체 침이 좀 독하긴 한데 꿀벌한테 쏘여서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꿀벌한테 한 20방 정도 쏘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안 죽어요. 20방 쏘이면 바로 병원 가면 괜찮아요. 바로 병원에 안 가도 괜찮아 사실은. 근데 이거 있는 사람은 그냥 얼굴이 거의 2배가 돼 크기가. 기도가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알레르기 있는지 잘 보시고 음식 잘 골라서 드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뭐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땅콩같이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어떤 알레르기 원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사액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주사액은 자 봐봐. 지금 혈압이 떨어졌어. 그럼 혈압을 좀 높여. 기도가 부었어. 그럼 기도를 좀 넓게 해주는 거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사액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뭘까요 얘? 여러분이 모르는데 알려주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있어요. 기도를 확장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얘 누굴까요? 잘 생각해봐. 너네 배운 것 중에. 그렇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게 들어가면 돼요. 에피네프린이 하는 역할이 뭐야? 교감신경이잖아. 교감신경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지. 에피네프린의 기능이 뭐야? 호흡 속도 증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 확장. 그 다음에 혈압 증가 들어가서 에피네프린 주사액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인데 우리가 비만세포가 관여했지만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반응이었어요. 근데 알레르기 반응은 누구도 관여했어? 비림프도 관여했거든.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은 특이적 방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알레르기 원인 아까 말한 것처럼 꽃가루, 먼지, 음식, 항생제 뭐 이런 것들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혈압 감소, 기도 부종 뭐 이런 거.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붓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 생기게 되는 거죠. 관련 세포는 비림프구와 비만세포. 자, 이제 자가면역 질환 나타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에 있는 비림프구가 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거를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내 몸에서 비림프가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이렇게 수용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용체는 항체 끝부분이니까 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DNA가 있어야 돼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몸에 있는 DNA는 2만여 종밖에 없는데 DNA 유전자가 2만여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100만 종류를 만들어야 돼. 그럼 100만 종류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돌연변이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가지고 있는 B림프의 종류, 수용체의 종류, T림프의 수용체 종류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의 몸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구잡이로 막 만들어.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무슨 검사를 하냐면 얘가 가서 결합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단백질 중에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이 있으면 걔네들은 다 제거시켜야 돼. 왜? 나오자마자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에 결합해서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인지하거나 면역 기능이 없는 애들, 이 두 애들을 제거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고급 생명과학에서 나올 거야. 엄청 자세하게. 근데 어쨌든 얘네들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나면 지금 여러분 몸에서 기능하는 애들은 면역 기능이 있으면서 내 몸에 없는 단백질과 인식해서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체도 만들어지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졌는데 그 들어온 병원균이 내 몸에 있는 특정한 세포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정상인이라면 구분을 해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분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림프구가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는 류머티즘. 자, 류머티즘은 일단 처음에 올 때는 관절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관절이 막 부어오르는데, 관절이 붓는 게 예를 들면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 부분만 부어가지고 물로 손을 씻을 때조차도 엄청나게 아플 정도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지. 근데 이게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뇌로 침입을 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거나 시력을 상실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류머티즘이 되게 무서운 병이거든. 류머티즘이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 그 호르몬에서 배웠던 인슐린 부족일 때 걸리는 결핍증 뭐였죠? 당뇨였죠? 당뇨는 종류가 몇 가지였지? 두 가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었습니다. 1형 당뇨는 무슨 당뇨였죠? 인슐린 의존, 비의존. 1형 당뇨가 의존이었어요. 인슐린 의존 당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는 거야. 왜? 베타세포가 파괴됐어. 누가? 림프구가 공격해서.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 몇 형 당뇨? 1형 당뇨는 대개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걸리는 거예요. 림프구가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거나 적게 만들어져서 당뇨에 걸리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루푸스 같은 거 있어요. 루푸스는 몸에 홍반 같은 거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면역 결핍입니다. 면역 결핍. 자, 면역 결핍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딱 하나. 뭐 배울 거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뭐라고 부르죠? 에이즈라고 하죠. 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증상으로 보면 그거는 에이즈야. AIDS. 근데 이걸 일으키는 병원체가 누구죠? 에이즈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죠.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되는 거야. 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숙주를 죽이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얘는 숙주를 죽이잖아. 근데 얘가 숙주를 죽이는 건 아니고 얘가 침입하는 세포가 특수한 세포예요. 자, 얘는 누구를 침입할 거냐면 보조 T림프구를 침입합니다. HIV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이 있어. 잠시만. 다시. 자, HIV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 그 단백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세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인 거야? 얘인 거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가 자신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있는 보조 T림프에 결합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들어오게 되면 바로 대식세포가 먹어서 보조 T림프를 활성화시켜서 항체가 생성이 돼서 HIV 바이러스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HIV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요. 일단 얘가 들어왔지? 막 늘어나다가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우리에서는 병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항체 생성량이 줄어들어서 항체도 막 늘어나다가 줄어들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얘네가 세포 안에서 잠복을 하는 거야. 잠복을 해서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당연히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세포는 없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를 거의 종료합니다. 얘가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얘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분명히 기억세포를 만들어 놨을 거야. 근데 변이가 일어났으니까 얘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잠복하고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활성화됐을 때 기억세포가 바로 반응을 해서 2차 면역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1차 면역을 다시 준비하는 도중에 얘는 보조 T림프를 다 파괴시켜버려. 그러면 보조 T림프가 파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세포도성 T림프가 활성화 안 되죠? 그 다음에 B림프도 분화가 안 되지? 항체도 생성이 안 되고 세포도성 T림프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체액성 면역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세포성 면역도 기능 못해서 면역 결핍으로 죽는 거야. 정상 사람들은 걸려다 나을 수 있는 병. 양성 종양이라든지 약한 폐렴. 근데 이 사람들은 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면역계가 약화됐을 때 걸리면 낫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기회성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기회 감염 또는 기회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면역계가 약화됐을 때 걸리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면역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이제 혈액형. 자,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자, 혈액형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ABO식 혈액형, 뭐 RH식 혈액형, MN식 혈액형, 뭐 루이스식 혈액형,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봅니다. 얘네 둘에 대해서 보는 이유가 얘네들이 수혈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거지 수혈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수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이 중에 ABO식 혈액형. 자, ABO식 혈액형은 이 혈액형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A와 B와 O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의 피를 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했다. 자, A형인 사람의 피를 B형인 사람한테 수혈했다.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제 되겠죠? 누구한테 문제가 될까요? B형이요. B형 받은 사람한테 문제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A형의 피 속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해서 B형인 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항체가 반응을 하는데 이 항체 항원 반응이 너무 커져서 잘못하면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A형의 피를 B형한테 줬을 때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액 응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항원항체 반응 중에 침전 반응이 있었고 응집 반응이 있었고 무독화 반응이 있었죠. 그 중에 응집 반응이야. 다시 말하면 혈액 응집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이다. 맞는 말인 거지. 서로 다른 혈액형인 사람들을 수혈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걸 혈액 응집 반응이라고 하는데, 혈액 응집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애와 항체로 작용하는 애가 각각의 혈액형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B형의 피를 A형한테 줘도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 A형의 피 속에도 항원이 있고 B형의 피 속에도 항원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항원이겠지? 자기 피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응집원. 항원이라는 말 대신에 이것은 응집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항체 이름은 응집소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응집원이 어디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A형의 피를 B형한테 적혈구만 넣었어요. 뽑아서 100혈구만 넣었어. 분리해서 넣었더니 100혈구를 넣었을 때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난 거야. 적혈구를 넣었을 때만 응집 반응이 일어났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응집원이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야? 적혈구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응집원이 존재하는 장소는 적혈구 표면, 적혈구 막에 존재합니다. 적혈구 내부가 아니라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응집소가 존재하는 거죠. 응집소는 뭐라 그랬어? 항체라고 했죠. 항체. 항체가 존재하는 장소 어디죠? 아까 그랬잖아. 항체 어디 있다 그랬어? 혈청. 그래서 이거는 혈청에 있는 거야. 혈장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혈청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응집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혈액형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 자, 그러면 응집원과 응집소를 넣을 건데 외우기 좋게 하려고 응집원은 A, B 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응집소는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인데, A형은 쉽게 하려고 A를 가지고 있어요. 응집원. 그럼 B형은 B를 가지고 있지. AB형은 A와 B를 가지고 있죠. O형은 아무것도 안 가진 거야. O라는 응집원을 가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응집원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야. 경현아, 쟤 좀 쳐봐. 정신 차려. 자, 응집원의 응집원 B 딱 2가지가 있습니다. O형은 뭐가 없다고요? 응집원이 없다. 그럼 응집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도 공격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응집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O형의 P는 누구에게나 수열해도 되는 거지. 자, O형의 P를 누구에게나 수열할 수 있는 이유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가 만나잖아. 알파는 A를 공격합니다. 응집원 B와 베타가 만나잖아. 베타가 B를 공격합니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A와 알파가 만나거나 B와 베타가 만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응집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A형인 사람은 응집소를 뭘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알파 가지면 자치 응집이 일어나니까 베타 가져야 되겠지. 얘는 뭐를? 알파. 얘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얘는 응집소가 없네? 응집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와도 공격하지 않겠다. 못하는 거지. 공격할 애가 없잖아. 그래서 누구에게서나 수혈받을 수 있는 거야. O형은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고요. AB형은 누구에게서나 수혈받을 수 있어. 얘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혈액형끼리는 당연히 수혈이 가능하고요. 다른 혈액형끼리는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AB형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O형의 피를 A형한테 주자. 자, O형의 피는 A형한테 아까 줄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죠? 왜냐면 얘가 뭐를 가지고 있어? 베타. 자, 베타를 가지고 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B가 들어오면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O는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계속 들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얘가 알파와 베타를 가진 애였어. 사실은 O만 가진 게 아니라 알파, 베타도 있던 애였어. 이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간 알파, 베타가 슬슬 얘를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누구한테 가서 응집을 할까? A에 가서 응집을 할 거야. 근데 A 하나를 응집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려면 알파가 엄청 많아야 돼요. 조금 응격시키면 대시세포가 치워버리고 조금 응집하려고 하면 대시세포가 치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양이 적을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응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우는 속도보다 생기는 속도가 빨라져서 문제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혈액형이 다를 때는 반드시 무슨 수혈해야 된다? 소량 수혈만 해야 돼요. O형을 A형한테 줄 수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소량 수혈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가 받는 사람의 응집원을 인식해서 응집 반응이 역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량 수혈만 가능하다.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한 300ml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어. 혈액형을 물어볼 수가 없네. 보호자도 없어. 혈액형을 알 수가 없는데 피는 필요해. 그럼 일단 뭘 넣어야 되겠어? O형의 피를 넣는데 혈액형 검사는 금방 해요. 그러니까 O형의 피를 일단 넣어주고 얼른 혈액형 검사해서 원래 피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혈액형 검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A가 졌나 B가 졌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 A가 있으면 A형이나 AB형이고 B가 있으면 B형이나 AB형이니까 뭘 가졌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 A를 공격하는 애 준비해. B를 공격하는 애 준비해. 그래가지고 P를 떨어뜨려. 공격 받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공격 안 받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혈청을 준비하면 돼요. 혈청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응집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 A 혈청, 그 다음 표준 B 혈청. 자, 표준 A 혈청은 A형 표준 혈청이라고도 하고요. 표준 B 혈청은 B형 표준 혈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혈청에 대해서 볼 때는 좀 이해를 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표준 A 혈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자, 어떻게 이해하냐면 표준 A 혈청은 A형인 사람의 혈청이에요. A형의 혈청. 그럼 A형의 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지. 여기는 베타가 들어있어. 표준 B혈청은 B형인 사람의 혈청이야. B형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들어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어떤 사람의 피를 떨어뜨렸더니 여기서는 응집하고 여기서는 응집 안 했어.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 했어. 어떤 사람은 양쪽에서 다 응집이 일어났네. 어떤 사람은 양쪽 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 자, 그럼 봅시다. 이 사람이 일단 무슨 형이야? 이 사람 베타한테도 공격받고 알파한테도 공격받았다는 거는 B도 있고 A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무슨 형이야? AB형이지.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 O형이겠지. 자, 이 사람 무슨 형이에요? 그렇지. 베타한테만 공격받았어. 그럼 뭐만 있는 거야? B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B형. 이 사람은 A형.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표준 A 혈청, 표준 B 혈청 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항 A 혈청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항이라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항 A라는 거는 A를 싫어해. 그럼 싫어하면 뭐 하겠어? 공격하겠지. 항 A 혈청은 A를 공격하는 혈청이야.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알파. 그래서 얘가 항 A 혈청. 항 A 혈청에 공격받으면 A가 있단 소리야. A가 있어서 공격받은 거야. 그러면 항 B 혈청 속에는 B를 공격하는 베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 A 혈청이냐, 항 B 혈청이냐, 아니면 표준 A 혈청이냐, 표준 B 혈청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학급에 50명이 있었다. 자, 학급에 50명이 있었는데 항 A 혈청에 떨어뜨렸더니 항 A 혈청에서 응집한 애가 25명이었다. 근데 항 B 혈청에 떨어뜨렸더니 거기서 응집한 애는 20명이었다. 근데 A에서도 B에서도 둘 다 응집하지 않은 애가 있어. 그게 15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혈액형은 각 혈액형마다 몇 명이 이걸 물어보는 거지. 자, 항 A 혈청에 응집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진 애겠어? A를 가진 애지. 그럼 이거는 A형과 AB형을 말하는 거야. 항 A 혈청에만 응집했다. 그럼 A형이야. 근데 항 A 혈청에 응집했다. 떨어뜨렸더니 항 A 혈청에서 응집했다는 소리잖아. A형과 AB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항 B 혈청에 응집했다. B형과 AB형을 말하는 거야. 둘 다 응집하지 않았다. 누구야? O형이야.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야? 60명? 전체가 몇 명이었지? 50명. 근데 누가 두 번 들어갔지? A병. 그럼 A병이 몇 명인 거야? 10명인 거야. A병이 10명이니까 얘 몇 명이야? 15이야. 얘가 10이니까 얘 10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 A 혈청에 응집했다. A형과 A병 두 가지를 다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풀어보시면 되고, 이거를 유전적으로 살짝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응집원과 응집소 펴볼게요. 응집원 옆에다 뭐라고? 적혈구. 응집소 옆에다가는 혈청. 자, 그러면 응집원은 A, B, AB, X. 응집소는 베타, 알파 없고요.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혈액형 판정 아까 말했죠? 항 A냐, 항 B냐, 표준 A 혈청이냐, 표준 B 혈청이냐를 말하는데, 응집원을 혈청에 떨어뜨리는 거야. 적혈구를 혈청에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가로축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응집원 A, 응집원 B, 응집원 A와 B가 섞인 거, 응집원이 없는 거. 그 다음 세로축에 있는 애들이 응집소 베타, 응집소 알파, 그 다음에 없고 알파 베타가 있는 거야. 그러면 O형을 떨어뜨리면 어디서나 응집하지? 않겠지. 그럼 O형 밑으로는 다 뭐가 되겠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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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형을 떨어뜨렸을 때는 어디에 떨어뜨려도 응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X야. 그럼 나머지 A는 알파랑 만나면 응집할 거고 B는 베타랑 만나면 응집할 거야. 어디서 O고 어디서 X인지 쫙 써보세요. 자, 세로로 볼게요. A형은 XO, XO. B형은 OXXO. AB형은 OO, XO. 그치? 자, 그럼 우리 유전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라는 거는 표현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이 A형이야? 이 사람은 엄마도 A 주고 아빠도 A라는 유전자를 준 거야. 근데 A라는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응집원 A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은 A를 줬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은 O라는 유전자를 준 거야. O라는 유전자는 응집원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린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그러면 A를 가진 사람은
A 유전자 때문에 뭘 만들어? A라는 응집원을 만들어서 표면에 A가 보이니까 당연히 A형이야. A5는 A라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A를 만들어. 근데 O라는 유전자는 아무 일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만드는 거지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 표면에 일단 뭐만 보여? A만 보여. 이거 둘 다 A형이지. O라는 유전자는 있지만 겉으로 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되면 우성. 유전자가 있으나 속에 숨어 있으면 열성. 그래서 A가 O에 대해서 우성인 거지. 반면에 B형인 경우는 똑같아요. B라는 유전자를 2개 받은 사람, B와 O를 받은 사람. B라는 유전자는 응집원 B를 만드는 유전자라서 B도 표면에 B가 보이고 B5도 O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표면에 B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B는 겉으로 드러나고 O는 숨어 있었으니까 B가 O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부모한테 A하고 B를 다 받은 사람은 A하고 B가 합쳐져서 새로운 응집원을 만들거나 A가 B를 억누르거나 이러지 않고 A는 A 응집원을 만들고 B는 B 응집원을 만들어서 A하고 B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는 이렇게 같은 상태다 라고 봐. 그러면 A와 B는 같은데 둘이 뭐에 대해서? O에 대해서 공동 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O라는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그냥 O형이 되는 거고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적혈구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유전자형도 AB, 표현형도 AB. 유전자형은 AA와 AO, 표현형은 A형. 유전자형은 BB와 BO, 표현형은 B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아빠는 남자,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세모는 없지. 애가 4명이 태어났는데 이 4명의 혈액형이 다 달랐다. 자, 그럼 부모의 유전자 형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A오랑 B오가 만난 거지. A오랑 B오가 만나서 AB, OO, 그 다음에 AO, BO가 태어나서 4명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가 다시 가족이 4명인데 4명의 혈액형이 다 달랐다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AB형이고 자녀가 AO와 BO일 수 있고 반대로 엄마 아빠가 AB형인데 자녀가 AB형과 O형일 수 있어. 어쨌든 같은 세대는 AB형과 O형으로 같아야 되고 같은 세대는 A형과 B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4명이 다 달랐다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AB형식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응집 반응을 할 때 유전이 살짝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AB형식 혈액형이었고 자, 이거 봅시다. OH식. 근데 이것도 단백질이거든? 아까 말한 응집원 A랑 B보다 작아. 엄청 작아요. 근데 마찬가지야.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작은 단백질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를 안 가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지는 사람의 피가 안 가지는 사람의 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항원으로 작용하는 건데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가졌지만 안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개, 소, 돼지, 토끼, 말 이런 애들은 아무도 이 단백질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적혈구에 이 단백질이 없어. 근데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붉은 털 원숭이는 100% 다 이 단백질을 가진 거야. 사람은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어. 근데 붉은 털 원숭이는 전부 다 가진 거야. 이 붉은 털 원숭이를 우리가 레서스 멍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레서스 멍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RH 항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RH 항원이 된 거야. 그럼 이 RH 항원이 있는 사람이 RH 플러스, 없는 사람이 RH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나 돼지나 뭐 토끼 이런 애들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을 토끼에게 넣어줍니다. 자, 토끼는 자기 몸에 없던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어? 졸지마! 자, 뭘 만들어야 되겠어? 항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항원에 대한 RH 항체를 만들 거야. 자, RH 항체를 만들면 이거 어디에 존재할까요? 토끼의, 그렇지, 혈청에 존재하겠지. 이 토끼의 혈청을 뽑아서 두 사람의 피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봅니다. 어떤 사람을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떨어뜨렸는데 응집이 안 됐어요? 자, 응집된 사람이 RH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응집이 됐다는 거 공격받았다는 얘기야. 공격받았다는 거는 응집원이 있으니까 공격받았겠지.
그래서 얘는 RH 플러스고요. 얘는 RH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수열할 수 있다? 없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주면 안 되겠지? 자, 이거는 수열할 수 있겠죠. 얘는 아무 단백질이 없으니까 그 몸에 들어가도 돼. 근데 얘는 여기로 주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 생겨요. 엄마가 혈액이 필요했을 때 아빠에게서 소량 수혈 받았어. 소량.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피가 필요했는데 아빠가 혈액을 줄 수 없었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는 거야. 한 번은 받았어. 근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소량 수혈 받은 엄마가 RH 마이너스고 소량 수혈을 해줬던 사람이 RH 플러스인 거야. 왜 그러냐면 A 표식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A 표식은 태어날 때 A형이라면 베타를 B형이라면 알파를 갖고 태어나.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 근데 RH 항체는 태어날 때는 누구도 갖지 않아요. RH 마이너스도 항체가 없고 RH 플러스도 항체가 없어. RH 마이너스는 특별한 일만 없으면 평생 항체 안 만들고 살다 죽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RH 플러스랑 접촉한 적이 있다. 혈액이 접촉한 적이 있으면 그때 만드는 거야. 항체를 나중에 만드는 거야. 우리가 병에 걸린 다음에 항체를 만들듯이. 그래서 만약에 RH 플러스의 혈액이 RH 마이너스인데 소량이 들어가면 그때 1차 면역을 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소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만들어낸 거야. 그랬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어쨌든 얘는 얘한테 수혈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얘한테 수혈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RH 플러스 마이너스 수열 관계인데 이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거는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일단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좀 시계가 멈추는 거야? 몇 시야 지금? 지금 3시요. 아니 지금 9시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리생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저 수학이지? 너무 어려워. 나 면역.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오늘 질병과 면역은 다 끝났어. 그럼 인체 생리는 다 정리 끝난 거야. 뉴런, 신경계, 항상성, 호르몬 다 끝난 거야. 아까 안 채워줬다고? 네, 채워줄게요. 자, 119페이지. 응집원 옆에 뭐라고 적을까? 뭐라고 적을까요? 적혈구. 자, 응집소 옆에 혈청. 자, RH 플러스 응집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O. 그런데 응집소 있어요 없어요? 없지. X. 자, RH 마이너스 응집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X. 응집소 있다 없다? 있다. 없댔잖아. X. 태어날 때 안 먹고 태어난다 그랬죠? 괄호하고 쓰세요. 생성 가능. 생성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 처음에 태어나서는 없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세포 좀 빼놓기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고 갈게요. 자, 아빠가 RH 플러스예요. 엄마가 RH 마이너스예요. 그럼 아기는 RH 플러스도 태어날 수 있고 마이너스도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둘 다 마이너스면 절대로 플러스는 안 태어나거든. 근데 플러스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태어날 수가 있는데 엄마가 RH 마이너스고 아빠가 RH 플러스야. 그러면 아기는 누가 갖는 거야? 엄마가 갖는 거지. 엄마 뱃속에 엄마는 RH 마이너스인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갔어요. 아기가 RH 플러스예요. 자, 엄마한테 있어서 아기는 자기야 비자기야? 당연히 비자기죠. 내가 아니야. 다른 개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는 얘를 몰아내고 싶어 사실은. 근데 몰아내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뭐를 하는 거야? 입덧을 하는 거야. 내 내분에부터 꽥꽥거리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엄마랑 애는 뭔가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러면 애하고 엄마의 혈액은 태반에서 섞일까 안 섞일까? 섞여 안 섞여요? 섞이면 A형인 엄마가 B형인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 피 섞여서 응집반에 일어나니까 안 섞여. 안 섞여서 그 태반을 통해서 그 확산에 의해서
영양소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커다란 애들은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혈구 이런 애들은 이동을 못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이 얘를 낳았어요. 자, 얘를 낳는데 얘는 무사히 태어났어. 얘가 태어나는 도중에 태반이 떨어지면서 RH 플러스의 P가 살짝 엄마한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엄마의 몸에서 이거를 보고 내 몸에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왔네?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겠어? RH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RH 항체가 이제 생겨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가 생겨요. 근데 얘가 또 RH 플러스예요. 그럼 엄마의 항체가 슬금슬금 태반을 통과해서 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적혈구를 다 파괴해서 죽여요. 그러면 애기가 적혈구가 파괴돼. 그럼 저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럼 빨리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겠지. 빨리 적혈구를 만드는데 적혈구를 만들어지자마자 적혈구는 쟤 지금 깨워봐. 무슨 노숙자야 저거. 야! 민경현! 근데 모자에다가 벽에 기대서 경현아! 야, 힘들어. 혹시 집에 돈이 많으세요? 몇십 만 원짜리 잠이에요? 일어나! 이게 아주 경현아 정신 차려. 여기 봐. 여기 지금 너만 자고 있어. 자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RH 항체를 가지고 있었잖아. 애기가 생긴 거야. 그럼 애기 입장에서는 적혈구가 파괴돼. 근데 살아남아야 되잖아. 적혈구를 막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적혈구가 처음에 생기면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적혈구가 처음에 생기면 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가 점점 성숙해지면 이 핵이 너무 커가지고 헤모글로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소 운반 능력에 방해가 돼. 핵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한 2억 개가 생겨가지고 산소 운반을 잘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성숙한 적혈구를 막 파괴했어. 얘가 열심히 적혈구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은 아직 미성숙한 적혈구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적혈구는 많은데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죽는 거야. 그럼 이 아직까지 핵이 남아있는 어린 적혈구를 뭐라고 하냐면 적아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적아세포가 많은 상태로 죽었다. 적아세포증. 그래서 유산이나 사산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적아세포증의 경우는 RH-인 엄마가 RH 플러스인 애를 두 번째 가졌을 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RH 플러스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RH 엄마가 RH 플러스를 하나 낳았어. 그럼 그 다음에 절대로 얘를 임신하면 안 되는 거냐. 마이너스가 생길지 플러스가 생길지 모르니까 안 가지는 게 좋겠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낳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웬만하면 24시간 이내에 아무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이 안에다가 RH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자, 엄마는 아직까지 RH 항체를 안 만들었어? 근데 이제 RH 플러스가 노출이 됐잖아. 그럼 이 RH 항체가 들어가서 조금밖에 노출이 안 됐으니까 얘네들을 다 무력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면역 혈청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 엄마는 1차 반응하지 않고 그냥 얘가 사라지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몸에는 항체가 안 생기는 거야. 외부에서 들어간 항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RH 항체를 몸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두 번째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적아세포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파괴된 적혈구를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하기 위해서 태아의 혈액 내에 핵이 있는 어린 적혈구가 많아지는 현상. 이 어린 적혈구를 적아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이나 사산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RH-인 여성이 RH 플러스인 태아를 보통 두 번째 임신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첫째 아이 출산 후 72시간, 이거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빨리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시간 내에 로감이라는 거는 그냥 상품명이고 RH 면역 글로불린, 자 면역 글로불린이 바로 항체예요. RH 항체 주사를 놔주면 예방이 가능하다. 근데 이상하네. 자 RH 항체가 태반을 슬금슬금 통과해주고 이거를 더 파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A형인 엄마가 B형인 애를 가졌으면 A형인 엄마가 뭘 가지고 있어? 베타 가지고 있잖아. 그럼 베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A형인 엄마가 B형인 애는 낳을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냐? 문제는 응집소가 알파고 베타가 있잖아요. 그리고 RH 항체도 항체고 응집소도 항체지. 근데 그 RH 항체는 크기가 작아. 근데 ABO식 혈액형의 항체는 얘 5배야. 크기가 5배가 돼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서 공격을 못하지만 RH 항체는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나중에 이것도 이제 고교생명과학에서 항체 종류에서 나오게 될 거야. 오량체, 일량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파와 베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에서는 저가세포증이 일어나지 않아. 이 RH 혈액형에서만 저가세포증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질병과 방어 테스트 있습니다. 공부해보세요. 어차피 여기는 그대로 물티비 들어. 질병과 방어 공부해보세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뭐 시험 보기 쉬울 거야. 혈액형 공부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131페이지 20번 한번 봅니다. 131페이지 20번. RH 없애는 자,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비세포 구조이며, 자, 비세포 구조이며, 숙주세포 밖에서는 핵산이 단백질에 둘러싸인 결정체로 존재한다. 누구야? 그렇지, 바이러스. 일단 비세포 구조니까 바이러스 아니면 프라이온이겠죠. 바이러스. 핵산으로 DNA 또는 RNA 중 하나만 가진다. 그렇지, 이것도 바이러스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DNA와 RNA 가진다 그랬어요. 잠깐, 핵이 없는 세포 구조 누구? 네? 핵이 없는 세포 구조. 그렇지, 세균. 원핵세포 세균이에요. 바이러스는 진화 및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오. 천연두, 소아마비, 간염, 홍역. 바이러스.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세균. 세포벽을 갖는다. 과 균류. 세균과 균류. 균류 키틴제. 그 다음 결핵, 파상풍, 콜레라. 세균. 단세포성 진핵생물. 원생생물. 원생생물. 말라리아나 수면병원충. 그 다음 항진균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균류.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균류.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X.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뒤로 가서 문제를 풉니다. 지금 2시, 1시 30분도 안 됐어요. 끝 하지 마세요. 자, 체크. 21번. 그 다음 25번. 27번. 29번. 30. 34. 까지 일단 하세요.
자, 봅시다. 21번. 21번에 뭐 나왔어? 민준아, 21번에 뭐 나왔어? 병 나왔어? A가 누구예요? A 독감이죠. 이제 독감. 그 다음 B가 혈우병. C가 아, 네. 결핵. 왜냐면 병원체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결핵만 해당되는 거야. 병원체가 핵산을 가지고 있다. 결핵하고 독감 해당되는 거야. 비감염성 질병이다. 혈우병만 해당돼서 어딘가에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갈 수 있는 건 결핵밖에 없어. A, B, C 중에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미 2개가 됐잖아, C가. 그러니까 얘가 결핵이야. 나머지는 동그라미 하나씩밖에 없어야 되니까 나머지 다 X를 해놓으면 A는 기억만 오고 B는 니은만 오가 되는 거죠. 그럼 결핵에 유일하게 X가 되어 있는 니은이 비감염성 질병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자, 그 다음에 25번 갈게요. 기억세포를 넣어준 거랑 혈청을 넣어준 거랑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5번에 제식이, 김제식 25번에 뭐 나왔어? 2번? 1번? 자, 지금 뭐 넣었다 그랬죠? 기억세포를 넣었다 그랬죠? 그럼 기억세포를 넣어준 거는 그냥 기억하라고 넣어준 거야. 그럼 아무 반응이 없어. 계속 있다가 항원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몇 차 면역으로 되는 거야? 2차. 바로 2차 면역으로 가야 돼. 몇 번? 5번. 5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기억세포가 아니라 혈청을 넣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혈청. 그럼 몇 번 골라야 될까요? 기억세포가 아니라 만약에 혈청을 넣어줬으면 아 잠깐만. 몇 번? 2번. 혈청을 넣어줬으니까 처음부터 항체가 있어야지. 항체가 있어야지. 혈청 안에는 항체가 들어있잖아. 항체가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점점 양이 줄어든 거야. 그랬다가 다시 균이 들어가니까 얘는 그냥 1차 면역으로 가야 돼. 맞죠? 그래서 만약에 혈청을 넣어줬다고 하면 2번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기억세포를 넣어줬다고 하면 5번 그림 그려져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7번 갑니다. 27번. 자, 27번. 승민아, 이거 뭐 나왔어? 그렇지. 기억하고 디귿 나와야 되겠죠? Y를 넣었더니 혈청 A에서도 B에서도 C에서도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Y는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데서나 공격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모도 가지고 그 동그라미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Y가 기억이에요. X하고 Z가 니은 디귿 중에 누군지는 몰라. Y가 기억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기억은 Y다. B와 C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B하고 C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혈청이야. 근데 혈청끼리 무슨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항원과 만나야 일어나는 거지. 나의 B에 디귿을 주사하면 나의 B라고 하는 거는 이미 Y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할된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29번. 동과 신동호 29번. 기억 디귿? 왜? 기억세포가 항체를 어떻게 만들어? 항체는 형제세포가 만드는 거야. 기억세포는 만들면 안 돼요.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가슴샘 발달이 미약하면 T림프구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아요. T림프가 성숙하지 않으면 B림프구의 활성도 잘 일어나지 못해서 형제세포가 잘 활성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기억니은 절대로 기억세포는 항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29번. 그 다음 30번. 하연아 30번. 재민아 30번. 기억 디귿. 그렇지. 기억 디귿. 대식세포는 항원 X의 정보를 보조 T림프구한테 전달한다. 맞고요. 가는 비특이적 면역이다. 항체 만들어졌잖아. 체액성 면역이잖아. 그럼 비특이적 면역 아니죠? 특이적 면역이죠. 나에서는 감염된 세포를 죽였지. 그럼 이거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요. 자, 이번에 34번으로 갑시다. 34번 준현아. 그렇지. 기억과 디귿. 잘 보세요. 이거 34번 같은 문제 잘 해석해야 돼. 1번에는 생리식염수를 넣었어요. 그 다음 2번에 X를 주사했어요. 그러면 G야. 1번이. 1번 G에는 생리식염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2에다가는 x를 주사했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겼을 거야. 그럼 얘는 기억세포가 없고 얘는 x의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야. 기억하고 니은이라는 건 뭐냐면 1번에서 뽑은 림프구 2번에서 뽑은 림프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1번에서 뽑은 림프구에는 T림프구가 없어요. 기억세포가 없어요. 여기는 기억세포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게 기억하고 니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준 거야? 3번하고 4번한테 누구를 넣는지 몰라. 기억하고 니은을 모르니까. 근데 기억세포가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균이 들어오자마자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2차 면역을 해서 항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말을 봤더니 X를 주사했대. 그랬더니 3번에서는 항체가 엄청 많이 생겼지. 4번에서는 항체가 조금밖에 안 생겼지. 그러면 3번은 지금 2차 면역을 한 거라 얘한테 X의 기억세포가 들어간 거야. 어디서 추출한? 2번에서 추출한 애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자, 이번에 이제 혈액형 문제 가봅시다. 36. 우리 지금 39번하고 37번이 똑같으니까 7번을 지우고 딱 세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36, 38, 39. 36, 38, 39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36번 답은 기억. 오케이. 38번 답은 기억 니은. 39번 답은 니은 니은 디귿. 우리 39번 먼저 해볼게요. 39번. 39번이 가족 4명이 혈액형이 다 다르네. 자, 가족 4명이 다르다는 거 뭐냐면 엄마 아빠가 AB형과 O형이고 자녀가 A형과 B형이든지 엄마 아빠가 A형과 B형이고 자녀가 AB형과 O형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 니은 디귿의 혈장이야. 기억 니은 디귿은 혈장이라서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의 혈장인데 이 중에 두 개는 반드시 엄마 거랑 아빠 게 있대요. 엄마 거랑 아빠 게 있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 중에 AB형인 사람이 있다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도 AB형인 사람이 혈장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AB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응집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떨어뜨려도 플러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를 떨어뜨려도 플러스가 안 나오는 애가 있나? 없지. 다 플러스가 있지. 그렇다는 거는 엄마 아빠 중에서는 AB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AB형이 있으면 알파 베타가 없어서 누구를 떨어뜨려도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그런 애가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A형과 B형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알파를 가졌거나 베타를 가졌거나 알파 베타를 가진 사람인 거야. 알파 베타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어쨌든 AB형이 없어.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는 AB형의 혈장은 없는 거야. 그러면 AB형이 아닌 A형과 B형과 O형의 혈장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있는 혈장이야. 그럼 AB형이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AB형이라면 다 응집이 일어나야 돼. 누군가가 O형이라면 아무 데서도 응집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럼 봐봐. 어디서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가죠. 가가 O형인 거야. 어디서나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누구야? 라가 AB형이고 플러스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하나만 마이너스인 애가 누구냐? 자기 혈액형에서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된 거라 누군가가 A형이라면 여기서만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여야 되고 누군가가 B형이라면 여기서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나와 다가 A형과 B형이에요. 나하고 나가 A형과 B형이고 가와 라가 O형과 AB형이야. 그러면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B는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A는 플러스가 맞는데 B는 마이너스. 틀렸고 부모는 나와 다이다. 맞죠? 그 다음 가의 혈장과 라의 적혈구를 섞으면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AB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됐어요? 자, 36번 봅니다. 37번은 쉬운 거니까 36번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응집원이 기억하고 니은이 있대.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몰라. 응집수는 디귿하고 리을이 있대. 그러면 짝꿍이 있을 거야. A형이라면 베타랑 짝꿍일 거고 B형이라면 알파랑 짝꿍인데 문제 일단 누가 나왔냐면 뭐라고 나왔어? 니은과 리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대요. 니은하고 리을을 동시에 가졌다는 거는 니은 리을이든지 니은 리을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거나 찍어서 하면 돼요. 자, 우리 맨 앞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A라고 놓자. 기억을 A라고 하면 나볼게요. 자, 기억을 가진 학생, A를 가진 학생이야. 그럼 뭐야? A형과 기억이 A라면 A형과 AB형이 74. 그럼 기억이 A니까 디귿은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 되지. 맞죠? 왜냐면 기억이 A라는 거는 니은이 B라는 거야. 그럼 니은이 B면 니은하고 리을을 동시에 가졌으니까 리을이 알파가 될 거거든. 짝꿍이니까. 그래서 베타를 가진 사람은 베타지?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A형과 O형이 되겠다. 베타를 가진 사람 A형과 O형이잖아. 110명. 그런데 니은하고 리을을 다 가졌대. 그럼 니은하고 리을을 다 가졌다는 거는 B형이란 소리네. B형이 70명. 이렇게 들어가죠? 다 구했어? 다 더하자. 다 더하니까 254명이 나왔어요. 몇 명 추가됐어요? 54명 추가됐지. 누가 두 번 들어갔어요? A가 두 번 들어갔지. 그럼 A가 54야. 그러면 A, B가 얼마야? 20. 그럼 O형이 얼마야? 56. B형이 70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조건 맞나? 그거만 확인하면 돼. A형인 학생 수가 O형인 학생 수보다 많아야 되는데 얘가 56이고 얘가 54잖아. 그럼 조건이 틀렸지? 그럼 뭐 하면 돼? A와 B만 바꿔주면 돼요. 응집은 A하고 B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형과 B형만 바뀌면 되고 AB형과 O형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A형이 70명이고 O형이 56명이라 이번에는 조건이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RH 플러스인 학생 중 A, B형인 학생 수는 RH 마이너스인 하나 있기 때문에 20명이 아니라 19명 나와야 돼요. 19명. 알겠죠? 혈액형 문제 이렇게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오십니다. 자, 수준의 문제 끝까지 다 풀으세요. 40번까지 남아있는 문제. 자, 오늘 숙제는 40번까지 다 풀어오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해오는 거야. 수고했어요. 이윤아, 멀리 꺼져.